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느끼게 했던 영화인데요. 바로 Time Out of Mind라는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내 마음을 벗어난 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을 그리고 있고요. 미국의 화려한 뉴욕 맨해튼 뒤편에서 정말 쓰레기통에서 먹다 남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인공 리처드 기어가 이제 연기하는 주인공이죠. 그는 집도 직장도 아내도 잃은 노숙자입니다. 이미 늙은 몸과 무일푼인 주인공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는 유일한 가족으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주변에서 맴돌고는 있지만 딸은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그를 외면합니다.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긴급 식권과 현금을 신청하는데 이때 이제 사회복지센터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신분증이 있나요? 그는 신분증이 없다면서 죄송해합니다. 담당자는 그렇다면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담당자를 찾아가는데 그곳에서는 출생증명서를 가져와야지만 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친구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참다 못해서 아니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아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는 여전히 서류를 구비해 오셔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뭐 여권, 미국 신분증, 전기, 수도요금 청구서도 된다고 하면서 뭐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증빙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론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아니 바로 앞에 존재하는 사람을 놓고 내가 필요한 서류 없이는 너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주인공한테는 이 행정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복지 신청을 받는 게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였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출생을 인정받지 못한 거죠. 주인공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숙자야. 난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유일한 가족인 딸로부터도 떠나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은 영화인데요. 이 노년의 노숙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 도움을 요청하지만 세상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규정들이 있고 나는 나의 임무를 수행했고 그 규정을 지키라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무 수행을 위해서 분명히 정해진 규정들이 있긴 하죠. 그리고 그 규정 안에서 공무 수행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복잡한 처리 절차로 인해서 원래 복지를 위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이러한 규정들을 시행하고 규정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가질 법한 이런 공감을 룰과 규칙과 권위에 대한 복종이 눌러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바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실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실험이냐면 바로 피험자들이 선생이 되고 학생들이 이 실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이 실험자가 말하는 단어들을 학생들이 되풀이해서 따라 읽어야 되는 그러한 실험이었어요. 근데 학생이 잘못 읽으면 이 선생님한테 가차없이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는 배우였어요. 그리고 이 전기 충격기는 당연히 실제 전기 충전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피험자 입장에서는 내가 말했던 단어를 학생들이 잘못 읽으면 전기 충격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은 학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만해달라, 날 나가게 해달라, 나 심장병이 있으니까 실험을 제발 멈춰달라 이렇게까지 애원을 했는데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아닙니다, 봐주셔서는 안 됩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선생 역할을 한
피험자들의 35%만 실험을 그만뒀고요. 전체 3분의 2는 전기 충격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실험과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 실험을 했을 때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죠. 예일 대학교 실험실에서 했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그냥 근처 읍내의 일반 좀 허름한 사무실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 최고의 어떤 아이비리그 대학교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이 실험에 참석했던 피험자가 복종을 했던 게 65%였는데 근처 읍내의 좀 허름한 사무실에서 했을 때는 복종했던 사람들은 반보다 조금 덜한 48%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가의 역할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 실험에서는 동료 선생을 맡은 또 배우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두 사람도 똑같은 실험에 참석을 하는데 동료 선생들의 경우가 불복을 할 경우에 나도 실험 안 할래요 라고 불복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경우에는 나랑 같이 실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그램의 실험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려는 경향이 내면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의 자율성만 있고 주변의 동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시작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공감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랐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공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공감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편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우리의 뇌는 몇 초 만에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컴 글래드웰이 블링크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또는 내가 긴박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처음 2초 동안에 이미 섬광처럼 선택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을 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소개팅처럼 데이트를 할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내 도움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단 2초 만에 그냥 빠르게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의 피부색이나 입은 복장이나 또는 이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거나 좋은 직장에 다닌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2초 동안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면 공감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편견을 무엇보다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감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거리두기 이야기를 할 때 물리적인 거리두기라고 이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까지 가서는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공감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는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가 이거 뭔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공감을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분들의 상황에 좀 공감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마음의 거리나 사회적인 거리로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공감을 방해하는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바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라는 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그 부인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서는 부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할 때 부인입니다. 이거를 다른 심리학 용어로 말을 하면 타조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뭔가 나에게 조금 마음 아프게 하는 괴로운 그런 모습들은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나요? 뉴스를 틀기만 하면
막 가슴 아프고 화나는 일들만 나와요. 누군가가 아프고 병 들어가고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가 정말 폭력을 당하고 막 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막 아우 나 뉴스 안 볼래 라고서는 좀 TV나 뉴스를 안 보게 된 일들도 있었잖아요. 타조가 이제 땅에 머리를 파묻고 위기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생겨난 말인데요. 타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불편한 어떤 자극들은 우리가 부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싶지만 내가 공감을 하면서 나 스스로가 너무나 아프고 피곤해져서 그것을 부인하게 된 일까지도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낯선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자마자 딱 거리를 두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별로 내용 없는, 쓸데없는 이런 수다를 이야기해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호기심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과 공감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사실 잘 경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듣는 자세가 되게 좋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눈도 좀 부드럽게 마주치고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 당신 얘기를 잘 듣고 있다. 오, 당신 이야기에 공감한다. 이런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잘 경청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몇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15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 다음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좋았는지 묻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자신이 이야기를 많이 한 그룹일수록 그 그룹이 자기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자연스레 호감이 가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먼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경청만 잘해도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한테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의미에서 상호작용, 인터액션입니다. 들어주기만 해서는 한쪽이 다 들어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 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맞아 받아주고 그런데 말이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걸 그러네 라고서는 받아주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공감을 해주면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때 공감이 또 증폭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호작용은요 서로가 서로의 눈높이에서 할 때 가장 잘 일어나거든요. 누군가가 누구 위에 있어가지고 얘기해봐 이게 사실 얘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 뭐 힘들었겠네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동정심으로 보일 수가 있고 진정한 공감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이렇게 잘 맞춰주고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때 그러한 공감도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감을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화가 가득 차 있는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아니면 내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라고 내 마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스스로 잘 공감하는 사람의 경우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고 하는 이유도요, 마음 챙김 명상의 경우에는 내가 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는 것을 연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 스스로에게 공감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 내 스스로의 감정을 내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도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기 위한 또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규제 개선을 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한 영상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슈퍼파워인데요. 여러분의 슈퍼파워를 잘 활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공감해주고 우리 모두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꿈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아이들, 중증 소아 환자는 국내에 어린이용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9살 나린이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 난치병 때문에 유치원에 가거나 바깥 활동을 하는 평범한 일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희귀 의약품이 사용 승인 내면서 마침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치료는 면역 억제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새로운 치료가 면역 억제 치료에 같이 종합되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조혈모세포 이식도 효과는 있지만은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 이 새로운 치료를 씀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린이 경우 같은 경우 만 3년 동안을 저희가 아무 치료 없이 병원을 다니면서 수혈하고 입원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나린이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의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사실 수혈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 자체, 그 수혈을 하지 않고도 애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일단 중간 정도에서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나린이 어머니도 모처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건강해졌다고 하니 가장 기쁩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의약품은 원래 성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의약품이고요. 어린이에게 사용을 해도 효과는 확실히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부작용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사용되기 전에 철저하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을 하고 허가 외로 사용 승인을 냈습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더 많은 환자에게 좋은 약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7천여 명의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중 12살 미만의 어린이는 350여 명.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